시작하기 전에 제가 요거 하나씩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깊은 계단이라는 대학생 인문학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 대표로 이제 한 15년째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우리 반장이 이제 그 깊은 계단 또 총무 역할을 했던 친구이라고 들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냥 그 세미나 소개시키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저희 했던 책들 자료여가지고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갖고 왔고요.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필독 추천 도서가 이제 앞에 아리랑하고 사진과 그림을 보는 한국에서 두 권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일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다. 오늘 일본 얘기를 하겠지만 일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밑에 가타야마 모리히데가 쓴 미안해 80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되게 쉬워요. 되게 재밌어요. 잘 썼어요. 그래서 많이 추천하고 싶은 책이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여기 두 번째 장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좀 그래도 대중들이 읽기 좀 편한 책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넘어가면 일본 전후사 얘기니까 현대 일본 알고 싶으시면 그 위에 이제 뭐 일본 전후사 1945년에서 2005년 이 책 있죠? 이 책이 표지를 보면 진짜 읽기 싫어요. 세상에 이렇게 책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 표지가 싫고 사실 넘겨봐도 너무 편지 별로예요. 막상 읽으면 꽤 잘 썼어요. 되게 재밌고 일본 현대사를 잘 쓴 책이 별로 없는데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추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을 보통 제가 하는 책이 뭐냐면 그 밑에 보면 조선청년이 한국시민이 되어라라는 이 책이 이건 꼭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징병, 징용, 위안부 뭐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 말기 때 일본이 동원에 가서 어떤 고초를 겪었는가.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제 위안부 얘기가 워낙 유명해져서 위안부에 대한 관심도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아주 열받는 얘기지만 무슨 뭐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다라고 한다라든지 그런 거 없어도 이런 식의 어떤 역사 왜곡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 원래 평소 지론은 남들이 많이 관심 갖는 거 관심 안 갖는다 이런 지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독도 영토 분쟁, 위안부 분쟁, 심지어 세월호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슈가 돼서 거기 사람들이 쫙 몰려들면 제가 당사자가 아닌 이렇게 가급적처럼 이렇게 건망하고 지지하고 이런 입장이었었거든요. 왜냐면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저한테 독도에 잘 얘기 못해요. 왜냐면 그냥 우리 땅 아닐까 뭐 약간 이런 마인드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 위안부도 사실 좀 그런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알았는데 옛날에 저희 모임에서 사실 있었던 일인데 희망나비인가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대학생들 중 이렇게 위안부 봉사활동하는 제자가 한 명 있어요. 있는데 내가 물어, 야 너 너무 좋은 일 한다. 내가 제가 진짜 이렇게 약간 짓궂게, 야 근데 너 위안부 관련해서 뭐 책 한 권 읽어본 거 있어? 톡 물어봤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대시씨 웃으면서 사실은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제가 이렇게 좀 충격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이 왜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곡하는 글을 보면서 사실 되게 분노를 해서 몇 년 전에 쭉 이제 읽고 이러다가 이제 좀 하게도 되긴 했는데 사실 위안부는 스펙트럼이 좀 작아요. 워낙 위안부가 이슈가 되고 가장 끔찍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위안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1937년 이후에 일본이 중일전쟁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식민지 백성들을 강제동원하게 되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좀 통합적으로 보는 게 좋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징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자들 끌고 가서 일시켰던 것들, 그리고 위안부 얘기도 나오고 징병 얘기도 같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보면 챕터별로 지역별로 나와서 남양군대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한라고 같은 관광지예요. 그래서 그쪽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뭐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냥 지하철 들고 다니면서 읽지 마세요. 펑펑 울면서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들고 지하철 다니다가 막 사람들 많이 울을 수 없으니까 말하면서 이렇게 같은 책인데 개인적으로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힘든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겪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넘어가면 글쎄요, 여기 뭘 추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시노부스키와 박정희는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긴 한데 책 자체는 그렇게 막 매끈하게 쓰여진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기억나는 게 어디죠? 지하철 1호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책 읽고 다녔는데 할아버지들의 눈총을 굉장히 많이 샀던
책을 일단 이제 목 앞에 이렇게 올리고 하면 보이잖아요. 기시문 이렇게 표지에 봐도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좋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책을 읽고 있는데 따가운 시선이 느껴서 고개를 들어보면 할아버지 이렇게 저를 째려보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쩌라고 하면서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제가 한 할아버지 한 10명 정도 이길 수 있거든요. 손을 빡빡 찌르고 막 때리면 되니까 표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근데 오늘 뭐 기사 보셨죠? 알고 보니까 어버이연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말 충격적 전실. 제가 이번 주에 2개를 갖고 충격받는데 하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직접 지시를 받고 BH의 어떤 지도와 선거에서 이기니까 이런 대화를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한데요. 아무튼 또 하나는 종편에서 북한한테 돈 주고 그 영상을 따다 썼다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 북한 핵미사일을 알고 보니까 개성민간이 아니라 조중동이 만든 거다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참. 그래서 이 책이 잘 쓰긴 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재미있는 책은 막상 읽어보니까 그렇게 있지 않아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점점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좀 봐도 아마 되게 좋을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 사실은 박정희와 그들이 무슨 생각 속에서 행동을 했는지라든지 그리고 아베 할아버지한테 기신 없을 때 그러니까 일본 우파의 정체성이 뭔지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이해에 도움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3, 4년 내에는 일본 근현대사 책을 꼭 쓰고 싶거든요. 왜냐면 일본사를 보면 우리 역사가 보이고 일본사를 보면 동아시아 역사의 위기가 딱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국정화나 위안부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드디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건 결국은 동아시아 사적 관점, 세계 사적 관점을 가야 되는데 일본 역사는 생각보다 흥미로워요. 근데 아직까지는 서점에 가면 그렇게 잘 쓴 책을 좀 찾아보기 좀 힘든 아쉬움이에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도 정말 명저인데 이것도 막상 읽히면 사람들이 그냥저냥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제가 편안하게 보면 좋다고 추천하는 게 넘어가면요. 다 일본 얘기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 동원된 근대화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저희도 교재를 바꿨는데 이거 조희연 현재 서울시 교육감 선생님이 쓰셨는데 잘 썼어요. 학술서예요. 패스 사보지 마세요. 별로고요. 별로는 편집해서 빼야 되는데 그리고 20세기 한일 관계에서 요거 괜찮아요. 요 시리즈가 그 역사비평사에서 나온 그 시민을 위한 좀 쉽게 쓴 역사책을 좀 만든 시리즈인데 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20세기 한일 관계에서 읽으면 이제 뭐 박정희 때라든지 어떤 그런 얘기들 좀 잘 읽을 수 있고요. 책을 사서 구할 수는 없는데 도서관 같은 데서 빌려서라도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밑에 이제 야만시대 기록 요게 되게 잘 썼어요. 이게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쓴 3권짜리 책인데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요게 일제시대 제1공화국부터 해서 그 노무현 때까지의 우리 역사에서 공부의 과정들 쭉 쓴 책인데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그래서 꼭 좀 이거는 팔진 않고 도서관 같은 데서 구해서 보면 아마 되게 도움이 될 거고요. 한국민주화운동사는 글쎄요 이건 좋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좀 개설서처럼 두꺼운 책이어서 그냥 전향이고요. 그 정도는 제가 좀 추천하고 싶고 마지막 장에 있는 얘기들은 최근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다하루키 맨 마지막에 있는 북조선은 요거는 현재 절판이 됐고요. 다른 출판사 창비에서 북한 현대사라고 책이 와다하루키 책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북한사에 관심 있으면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인데 이거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주마다 뭐 이렇게 하나씩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 다른 것도 갖다 드리고요. 할게요. 자,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공지했다시피 이제 동아시아 근현대사죠. 그러니까 중국사랑 일본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사 얘기 쭉 한번 하고 일본사 얘기 쭉 한번 하는 형태로 하고 다음 주에는 그 중국과 일본 역사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왔냐라는 어떤 동아시아 틀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근현대사의 타이틀이긴 하지만 또 밑바탕으로서 어떤 좀 잡으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 한국의 조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동아시아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현재는 3년 전부터 고등 정식 교과로서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동아시아사라는 교과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는 부족하나마 이제 그 한중일 그리고 이제 유목세계 베트남까지를 이제 통합적으로 역사를 배워요. 물론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런 동아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학술적으로 체계화도 사실 좀 안 돼 있고
그리고 막상 이제 공부를 해보면 너무 비중의 차이가 좀 커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의 비중이 너무 크고 일본은 사실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사실 이렇게 좀 너무 독보적 아주 좀 이렇게 홀로한 모습이 크고, 또 베트남은 그냥 이렇게 몇백 년 가다가 또 몇백 년 지배받고, 그러니까 지배받는 연도가 이렇게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씩 심지어 1000년 이렇게도 지배받고 이래서 띄엄띄엄 가고 이랬기 때문에 과연 동아시아사 서술이 가능한가에 대한 좀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어쨌건 그래도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이제는 그냥 한국 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적 사고를 위한 교과도 있다. 되게 재미없는 교과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교과 하나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전통적인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거죠. 중화세계가 있고, 중화세계에서 북쪽에는 유목세계가 있어요. 오늘날은 유목세계는 존재하지 않죠. 오늘날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가보신 분들, 혹시나 이쪽 지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막상 가보면 이제 모르다 지금은 뭐 아주 소수고 이때라도 굉장히 극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유목세계는 원래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요게 이제 뭐 몽골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13세기 얘기인데 한 11세기부터 한 14세기경 사이에는 유목 민족들의 전성기예요. 그리고 그 전성기의 최고의 전성기가 이제 몽골이었어요. 왜 그럴까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후사 같은 것들이 많이 연구가 돼서 그 시기, 그러니까 한 기원 후 1000년에서 1500년 사이가 지구가 조금 추워졌다고 봐요. 그래서 추워졌기 때문에 유목민족들이 남아할 수밖에 없었고, 생존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압력이 아마 이들을 더 강하게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지구를 휩쓸었던 건 잠깐이고 이제 유목세계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현재는 아예 없어지게 된 거고, 이제 그 중화세계, 뭐 이 중화라는 말이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 중화라는 말이 굉장히 좀 우리가 사대주의적으로 표현하는 거긴 한데, 사실 그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냉정하게 따졌을 때 기원전 6세기 춘추전국 시대, 그때부터 이제 철기가 만들어지고 중국에서 공자명제 나오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18세기 말인 이제 그 청나라 때까지는 어찌됐건 중국 문명이 동아시아의 중심체 역할을 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수용할까에 대한 방법적인 좀 차이는 있지만 수용을 하면서 이제 역사를 발전시켜 나갔죠. 그래서 중화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막 띄운다기보다는 이 말을 써도 그다지 문제가 될 거나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주변부로서 베트남, 한국, 일본이 있어요. 그 좀 이따도 살짝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뭐가 있냐면 이게 되게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는 반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중국과 만나는 나라죠. 지금 이제 우리가 휴전선이 있으니까 이제 직접 만날 수가 없게 됐는데,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특징 자체가 중국 문화를 수용해요. 수용을 해서 그거를 잘 녹인 다음에 그 안에서 독보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삼국지 같은 거, 뭐 장비, 관우 이런 얘기를 사실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면서도 남의 나라처럼 안 느낀단 말이에요. 되게 즐겁게 얘기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마치 제갈량이 우리 역사에 나온 사람처럼 느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이게 지폐를 딱 까면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지금 다 유학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1000원짜리 퇴계 이황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원효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효 대사나 여기 기름기 아카데미인데, 아무튼 원효 그냥 할게요. 약간 여기 대표 목사님이시거든요. 밥도 얻어먹었는데 뭐냐, 그 원효 대사나 퇴계 이황 같은 사람들이 다 불교, 독실한 불교도고 이제 독실한 유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 되나 중국이나 인도의 문화를 수용했는데 그 중국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담론까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퇴계 이황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성리학이라는 건 당연히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완전히 100% 뛰어넘은 적은 없어요. 다만 심성론이라고 인간 안에 존재하는 이와 기회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두고 퇴계 이황이 아주 독보적인 논변을 전개하고, 그걸 전개해냈기 때문에 율곡이나 나중에 정약용까지 중국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흐름이 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쓴 책이든 송명대 때 성리학책을 사보면요, 펼치면 이게 분명히 송명대 성리학책인데 퇴계 이황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독보적이어서 성리학 역사에서 퇴계 이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거를 깊이 융화시킨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수용적 창의성이 되게 강한 나라죠.
사실은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가 또 미국 문화를 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약간 뭐 또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뭐냐 박진영 뭐 JY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빵 싫어하는데 아무튼 그럼 뭐냐면 얼마 전 그때 마이클 잭슨 죽었을 때 그 마이클 잭슨 유작해서 뮤직비디오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마이클 잭슨 별로 안 좋아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전설되면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엄청 열심히 봤는데 아니 진짜 뭐라 그러나 그냥 그 마이클 잭슨을 계속 보는데 계속 JYP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 얘가 이걸 베꼈구나. 뭐 그러니까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우리 문화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국이긴 하지만 베트남 얘기가 제외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바다 건너에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단 한 번도 직접 일본을 점령한 적도 없고 점령까지 안 하더라도 두 나라가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갖다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본의 문화가 독특한데 일본은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본은 모방과 저항이에요. 이게 완전 우리나라랑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은 중국 문화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기 시작하면 다 따라해요. 그게 이제 7세기, 8세기 나라 시대 때라고 천황이 권력을 잡아서 막 잘 나갈 때인데 그때 보면 겸당사라고 해서 당나라의 사신들을 파견해요. 그래서 중국의 문화를 그대로 베껴와요. 100%. 네, 베껴와요. 근데 8세기 후반이 되면 헤이안 시대라고 저기 뭐 일본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귀족 중심으로 가거든요. 딱 헤이안 시대로 넘어가자마자 이 뭐냐면 견당사를 폐지하고 국풍이라고 일본 고유의 문화를 막 강조해요. 네. 그러니까 이 문화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수용해서 우리 걸 만들어가는 특징이라면 얘네는 모방하거나 완전히 저항하거나 이 메커니즘이 나중에 일본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본 현대사에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해요. 왜냐면 서양식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천황 중심주의라든지 어떤 우리의 일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실 좀 나쁜 얘기라면 전쟁으로 뛰어든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쟁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나쁜 나라로 기억을 하지만 그들의 문화적 태도에서 그런 게 되게 있다는 거예요. 수용과 저항, 모방과 저항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중화세계의 주변부지만 아주 다른 이질적인 문화의 지층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좀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일본 세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좀 태도. 저도 좀 깨닫는데 오래 걸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크죠. 실컷 조건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교가 싫든 뭐가 싫든 어찌됐건 오늘날 한민족이 그러니까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이 되는 건 결국 조선왕조 5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가 뭐 단군 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뭐 한때 우리가 치우천왕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까지 정복을 했고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서점 가보니까 단군과 카자흐스탄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알고 보니까 단군의 나라였던 뭐 이런 책이 또 나왔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간에 그때의 그때의 역사 지금 우리 한민족은 너무 이질적인데 조선이 크죠. 조선 이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사대부가 주도하는 나라. 사대부 유학자들이죠, 그렇죠? 학문성과 도덕성을 근거로 국가를 운영하는 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지성과 윤리성을 확고하게 잡고 있는 나라죠.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나라 자체가 특정 사대부라는 계급에 의해서 지식과 도덕 체계를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문물이 들어왔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여건이 없는 좀 그런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일본 애들 같은 경우는 일본 부사들은 글을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을 못 해요. 히라가나 카타카나밖에 못 하기 때문에 문화 수용이 훨씬 더 이렇게 유한 태도도 보이게 되고 성리학, 예법의 나라 같은 것들. 그리고 근대로 들어오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일본과 미국과 중국 간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틀거리 속에서 있다 정도만 얘기하고요. 그다음 이제 중국사로 들어갈게요. 중국 근현대사를 제가 연표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연도를 다 쓰진 않았어요. 연도를 다 쓰진 않았고 그냥 중국의 흐름과 과정들을 쭉 썼는데 일단 한번 얘기해 볼게요. 중국 근대사입니다. 시작부터 오타가 있네요. 1940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는데 나 이거 충격적인 제가 연도 잘해보기로 유명한데 망했어요. 1840년입니다. 쪽팔립니다. 이게 학원에서는 애들이 엄청 이런 거 같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1840년입니다. 아편전쟁이 이제 일어나요.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워낙 유명한 얘기죠. 영국이 쳐들어와서 시비를 걸고 영국에 의해서 난징 조약을 통해서 강제로 개항이 됐던 사건이에요.
그 얘기 길게 할 필요는 없고, 내부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태평천국 운동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국의 전통적인 어떤 밀란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크리스티교적인 세계관이 섞이면서 아주 독특한 밀란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밀란이 한 16년 정도 가는데, 밀란의 내용 속에서 크리스티교적인 평등 사상, 특히 남녀 평등, 전족 아시죠? 이렇게 발을 막 먹는 그거 해체하고 여성의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여성과 남성이 같이 뭐 이렇게 평등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시간 관계에서 이걸 다 자세하게 못하는데, 여간 중요한 건 중국이 1940년이 아니라 1840년부터 1850년 사이에 외부적으로는 처음 본 서양 열강에 의해서 문이 강제로 열린 거예요. 영국에 의해서 열린 다음에 제2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프랑스가 문을 열어요. 근데 두 개에서 열리고 나니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뭐 러시아, 독일 다 들어와요. 내부적으로 태평천국 운동이 무려 16년을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압을 못해요, 청조가.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지만 양무운동을 이끌었던 중국권 이용장 같은 사람들이 한신사층이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양반들. 지역 양반들이 우리나라에서 의병하듯이 이렇게 자기들의 가산을 털어서 군대를 조직해서 그렇게 해서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외부적으로는 서양 세력이 막 들어오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라 되나 스스로가 수습을 못하는 완전히 망국의 상황, 최악의 상황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뭐라 되나 1840년부터 1940년까지를 중국 사람들은 치욕의 100년 딱 그래요. 중국 역사 전체에서 가장 최악의 시간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1차적으로는 이제 무슨 모습이 나타나냐면, 양무운동과 병법자강 운동이에요. 양무운동은 중체소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동도석 이론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을 지키되 서양의 어떤 문화를 이렇게 적절하게 수용하지, 이런 어떤 입장이었었죠. 그렇죠? 그런 운동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막 군수 공장 세우고 건물 뭐 이렇게 유학생 보내고 조선소 짓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운동은 30년간 이용장이 평생을 걸쳐서 노력을 했지만 청일전쟁 당시에 완벽하게 깨져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전통을 지키면서 외부 물건을 막 사들인 거고, 일본은 뿌리끝부터 재개조를 한 거예요. 재개조를 한 근대 국가와 개조하지 않고 무기를 산 나라가 충돌했었을 때 어느 정도로 졌냐? 그냥 이용장이 30년을 걸쳐서 북양함대라는 함대를 쫙 만들거든요. 배 한 척도 안 남기고 한 전쟁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정말 처참하게 깨져버려요. 비참하게 깨져버려요. 근데 여기 나중에 또 말씀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이거 지금 얘기하면 낫겠다. 그 중국이 워낙 크니까 북쪽에는 북양함대, 남쪽에는 남양함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청푸전쟁, 베트남을 두고 프랑스가 베트남을 먹고 싶어 하니까 둘이랑 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싸움을 딱 하면 전쟁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프랑스군 전사자 5명, 중국배 10척 침몰, 뭐 이런 식이에요. 아예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푸전쟁을 통해서 남양함대가 싹 날아가 버리고, 이제 청일전쟁을 통해서 북양함대가 싹 날아가 버리니까 너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한테 질 때는 야, 세계 넘버 3한테 진 거니까 뭐 까짓거 뭐. 근데 일본은 신생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라고 해서 캉유웨이나 량치차오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병법자강 운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식으로 가자는 거야. 우리로 얘기하면 갑신정변 같은 거.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요건 오래 못 가요. 서태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태후가 지금 이렇게 캉유웨이랑 량치차오는 살아남긴 하지만 이 세력들을 대거 이렇게 죽이면서 쫓겨나면서 딱 끝장나버려요. 이래요. 그리고 이제 1901년에 의화단 운동인데, 요거는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어버이연합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이분들한테 죄송해지네. 그분들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그게 뭐냐면, 이런 거는 세계사적 흐름이잖아요. 근대화가 안 되는 건데, 당장 그 시대 때 민중들은 막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세우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반크리스티교 폭동. 그래서 이제 교회를 부시고 선교사들 죽이고, 그거 아니면 이제 중국인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막 주문을 막 부적을 막 써서 그 부적을 태워서 먹으면 그렇게 신기한 힘이 솟아나서 총을 쏘면 총알을 맞아도 안 죽고 총알이 피해간다. 거짓말이죠. 근데 그런 믿음을 갖고 범법으로 막 하다가 그러다가 난리가 나는데, 여튼 얘네들이 막 커지니까 서태후도 바보 같은 게
병법작용을 밀어냈잖아요. 밀어냈는데 얘네가 잘하니까 이 의아한 세력을 믿고 서양에 선전포고를 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뭐가 일어나냐면 의아한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서양 열강 8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베이징을 박살내버려요. 근데 제가 세계사를 공부해보면서 8개국 연합군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등등등등 서양의 열강들이 서로 경쟁 국가인데 다 뭉친.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최근에도 느낄 수 있지만 이때는 느낄 수가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의외다는 운동을 제가 굳이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 때문에 뭔 사건이 터지냐? 러시아가 연해주 아시죠? 이제 지금 우리는 갈 수 없죠. 그 북한 끝에 딱 붙어 있잖아요. 거길 먹어. 그러니까 그 전에 연해주 먹긴 먹었는데 연해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만주 철도권을 장악하게 돼요. 동청 철도권이라고 해서 연해주를 먹은 이후에 만주 일대에 대한 영향력을 장악하면서 딱 어떻게 되면 중국 이렇게 전체가 있으면 양쯔강을 중심으로 한 남부는 영국이 꽉 잡고 있는 거고 북쪽에서 러시아가 남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되는 거지. 그냥 문으로 개항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세력이 아예 내륙으로 들어와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아주 심각한 위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그렇게 흘러갔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냥 그 다음 얘기입니다. 중국 근대에서 두 번째 단계예요. 사실은 앞 얘기를 많이 아세요. 앞 얘기 많이 아시고 여기서부터 얘기가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건데 말씀드릴게요. 재밌나요? 괜찮나요? 네. 이게 뭐더라? 근데 중국 사람 한번 관심 가지면 되게 재밌어요. 약간 무협지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장제스, 조조, 마오쩌둥 이렇게 느끼면 좀 편해요. 이런데 이게 재밌나 아무튼 해드릴게요. 1911년에 뭔 사건이 터지냐? 신의 혁명이 터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량치차오나 캉리에이 같은 입헌파가 활약을 할 때 순원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친구라고 말하면 정말 모욕적인데 이분이 중국의 국부예요. 중국의 국부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김구인데 제가 김구라는 친구가 나와요. 큰일 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제 출신이 이렇게 교수 출신이 아니라 이렇게 천박한 학원강사 출신이어서 이때가 아직 먹혀지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래서 학원에서 굉장히 또 우아한 강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무슨 비속어를 하고 그런 강사 전혀 아니었는데 자꾸 이렇게 만나고 하니까 이렇게 학원 가서도 굉장히 제가 이렇게 강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선생님들이 저한테 선생님 가오 잡지 말라고 알았어 이러면서 다시 얘기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 이중적 정체성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각합니다. 돈은 다 그쪽에서 모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요즘에 저는 그냥 월 왔다 학원 가서 모르는데 저희 먹고 살이에요. 순원의 특이한 게 뭐냐면요. 순원을 보면 이 순원이 정말 중요해요. 순원이 뭐냐면 일단 이 사람은 중국 최남단.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림 되게 못 그리거든요. 시비 걸지 마세요, 알았죠? 제가 학원에서 똑같이 그리는데 이게 뭐예요? 중국이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황홀강 양쯔강인데 상식적으로 베이징은 여기 있다는 거 다 아세요. 베이징, 텐진 이게 다 이렇게 북쪽이 대표 도시예요. 그리고 양쯔강 하류에 상하이, 그리고 난징, 그리고 항저우 이런 게 유명해요.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위치를. 여기 이제 베이징하고 텐진이고. 그리고 제일 남쪽에 우리 오늘날 홍콩을 많이 알고 있는데 홍콩 말고 광저우라는 데가 있어요. 광저우라는 데가 있고 요 일대를 광둥성이라 불러요. 여기 출신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 출신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중앙 질서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던 사람이고 또 순원의 가족의 일부는 하와이로 이민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원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딱 오죠. 이 사람은 육체는 중국인이지만 중국의 역사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 사람들은 이 국가를 어떻게 세울까를 고민한 건데 마치 정몽주가 고르를 지켜내는데 목숨을 걸 때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순원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민주의가 민족, 민권, 민생주의거든요. 첫 번째가 민족주의인데 혁명을 해서 청조를 밀어내고 새로운 근대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동아시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배울 때는 우리 역사만 배우니까 3.1운동, 임시정부만 배우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 중에 한 분 중에 신규식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신규식 선생이 이 신혁명을 참여했던 사람이었고 초기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은 순원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원의 신혁명을 통해서 동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에 우리가 되게 큰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는 민족주의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런 근대적인 민주공화정 국가를 만들자는 거고, 민권, 민생 이 두 개는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 뭐냐면 이거예요. 순원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1910년대 때의 지성이나 선각자들은 서양 세력이 갖고 있는 장점은 근대적 민주공화적 장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국주의 질서가 갖고 있는 자본의 파괴성, 왜냐면 제국주의는 딱 뒤에서 얘기하면 독점 자본주의 같은 자본주의 모순이거든요. 그걸 고민하면서 이제 그 순원이 민권 민생 같은 데서는 톨스토이 사상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뭐 헨리 조지 같은 뭐 이렇게 기독교 토지 개혁가 영향도 받고 이러면서 어떤 좀 다른 형태의 요즘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뭐 사회민주주의 같은 걸 만들려고 많이 했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게,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이때 없었어요.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은 1920년대 중반 이후에 나오게 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왜냐면 이때는 러시아 혁명이 191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정말 순원이 선구적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서양식 체제와 자본주의 모습을 뛰어넘겠다.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줬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조소왕이라는 선생님, 그 조소왕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몰라도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조소왕의 삼균주의라는 게 있어요. 삼균주의. 그게 이제 충칭 임시정부의 국가 이념이 되거든요. 그 삼균주의가 요 삼민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영향이 우리 역사랑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강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임시정부가 지향했었던, 또 임시정부가 20여 년의 세월을 가면서 발전시켰던 삼균주의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민주공화정이라는 틀 위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 근데 그걸 보통 이제 막시스트나 공산주의자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 평등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등이란 말은 쟤들한테 뺏기는 거니까, 우리는 민족주의에 근거하고 민주주의에 근거하되 평등에 비견될 수 있는 균등이란 말을 쓴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꼭 균등주의란 말이 부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은 작아요. 작아. 왜냐면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에드와르드 베른슈타인이라고, 갑자기 좀 똑똑해 보이죠? 이런 거 하나 넣어줘야지 이렇게 강서에서 품격이 올라간다고 학원에서 이런 얘기 애들이 막 닥치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나와서 제가 이걸 풀어야지 하는데, 에드와르드 베른슈타인이라고 이제 뭐냐 그 독일 사회민주당에서 이제 뭐라 되나 레닌식 공산주의를 갈 거냐,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사람이 막 그런 걸 주장하거든요. 그때 이제 아니다, 우리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라고 해서 나오게 된 거는 다 1925년 이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라요. 그러니까 순원이나 우리나라 같은 민주국가들이 빠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미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민주주의적인 지향성을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마음에 드는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균등사상이라고 해서 공산주의의 평등과 비견되는 수준의 어떤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게 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신혁명을 오래 못 가요. 금세 망하게 되고, 위안스카야라는 사람이 배신을 하면서, 이게 되게 비극적인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순원에 의해서 신혁명이 어떻게 성공이 됐는데, 위안스카야가 순원 쪽으로 우리가 보통 국민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국민당을 다 쫓아내버려요. 쫓아내고 위안스카야가 뜬금없이 황제가 되고 싶어요. 그때가 사람들이 엄청 비난하니까 그 비난에 충격을 받고 갑자기 죽어요. 뻥 같은 얘기인데 진담이에요. 그 찐빵을 사 먹다가, 찐빵 우리도 지금 이렇게 봉투 거기에 신문을 읽었다, 그 신문에서 자기 욕하는 거 빡 충격받는 거예요. 우리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경향신문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주면 드디어 거기서 이렇게, 그죠? 그동안 조직동원 봤는데 빨리 돌아가시면 1년 먼저 새로운 나라가 올 수도 있어요. 요즘에 되게 자신있는 거죠. 이게 그래, 너희들이 날 도착해봐 지금. 뭐 군의 개입이 아닌 이상은 지금 괜찮다. 큰일 났어요 지금. 어제도 그 전교조를 갔다 왔는데, 거기 무슨 혁신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그 전교조 출신 교장 선생님인데, 막 자기들이 너무 행복하다고 할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막 희망찬 세상 만들어 해요.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생기 있으셨어요. 참 좋아요. 뭔 소리 아니야. 하여튼 뭐 대통령 역할 열심히 하시고요. 뭐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위안스카야가 진짜로 이렇게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중국의 공적 리더십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위안스카야 밑에 있던 수십 명의 장군들이 다 독립을 한 거예요. 중국이 수십 개로 쪼개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군벌 정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베이징 쪽에서 뭐 단취루이, 우페이프, 뭐 저쪽 내려가면 평미상, 산성에는 뭐 옌시산, 저쪽에
이때 장주열인 뭐 이렇게 뭐 이를 막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중국이 진짜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막 노력을 해서 근대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혁명까지 성공시켰는데 혁명이 무산되는 바로 그 순간 중국 역사 최악의 쉽게 말하면 막 춘추전국 시대나 막 무슨 막 위진남북 같은 데가 온 거예요. 근데 참 중국도 역사적 저력이 있어요. 1919년 우리 3.1운동이라서 바로 그 해잖아요. 1910년대 때 드디어 얘네는 뭐라냐면 천두슈나 후스, 뭐 리다자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신문화 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서양식 제도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뿌리끝부터 우리의 문화들을 하나하나 평가 판단해서 해체할 거 해체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중식 발음으로 헷갈린다. 광마략이라고 역사학자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무슨 뭐 요순, 우탕 뭐 이렇게 뭐 하나라 주나라 이게 다 뻥이다. 다 분석해내고 한자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한자 쓰게 요즘처럼 간자체 같은 거 쓰게 하고 하면서 철저하게 이 신문화운동이 문화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바꾸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운동들이 이제 막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3.1운동에도 영향을 받았죠. 중국에서 이제 5.3운동이라는 큰 대규모의 민족운동이 터져요.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도 봐도 그 동아시아에서 20세기 초반에 1919년 3.1운동과 5.3운동이 굉장히 큰 민족운동,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흔들었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결과는 뭐냐면 드디어 중국에서 중공산당이 창당이 돼요.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현재 중국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신문화운동의 지도자였던 천두슈가 중공산당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천두슈, 왕밍, 추추바이 이런 사람 나오다가 이제 초창기도 같이 있었지만 전혀 두각을 못 나타내던 마오쩌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뒤늦게 막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쫓겨났었던 순원이 다시 부활을 해서 요 중국 남부의 자기 고향이었던 꽝둥에다가 꽝둥 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대한 세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도 그렇게 막 제 생각에는 한 9년 된 것 같아요. 그 9년인가 8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렇게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저 정동영 집에서 미안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희망이 없다가 요즘 이렇게 희망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자꾸 섞으면 안 되는데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5.3운동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기존의 민족주의 진영인 이 국민당이 새롭게 세팅이 딱 된 거고 아직은 작지만 청년들을 중심으로 중공산당이라는 두 개의 대안적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중국 역사에서. 그렇게 돼요. 근데 이때 순원이 뭘 하냐면 순원의 광둥 정부를 후원을 잘 안 해줘요.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다 쫓아다녔거든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게 서구 열강들이 진짜 나빠요. 그게 우리는 지금도 뭐라더라 우리가 지금 미국과 되게 친한 나라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미국이 버릴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뭐라더라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가 되게 높잖아요. 특히 옛날에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지만 1980년대만 해도 미제 이런 거 이제 갖고 오면 막 그거 좋아서 제가 이쪽으로 경영 초등학교 때 우리 앞집에 애네 집 할머니가 미군 부대를 출입하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그 이제 미군이 먹는 초콜릿 카카오 이런 거를 막 쭉쭉 빨고 있는데 여기서 야 맛있게 이러면서 얻어먹으려 했어. 지금 생각해 뭐야? 그 뭐야 저기 전투식량 군대에서 주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따져보면 진짜 서양 열강들은 진짜 안 도와줘요. 근데 누가 도와줬냐? 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레닌이 아시아 쪽에다 혁명의 열기를 퍼뜨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는 레닌 자체가 보기에 아시아에 무슨 공산주의가 있고 노동자도 없는데 왜냐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노동자가 있어야지 혁명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는 산업혁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그냥 지원해 주겠다 이런 태도였었어요. 그래서 약간 재밌는 건 극동 아시아 뭐 인민자 대회 뭐 이런 걸 해요. 그때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시아 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 초청한 건데 153명인가 모였거든요. 그중에 절반이 다 조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왔었을 때 자기는 이제 극동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싶었는데 다 조선인 애들 그래서 니네 뭐니 막 이렇게 되는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한편에서는 이 순환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적 대한민족주의적 흐름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20년대로 들어오면 또 사회주의라는 대안을 찾아서 그때 젊은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가는 모습도 사실 그때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소련의 지원 속에서 1차 국공합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국민당 공산당이 통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비교하고 싶지 않네요. 무슨 비교가 될 당을 비교해야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할까요? 뭐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합작을 하는 원래 이렇게 합당을 하면 그냥 한쪽이 소멸이 돼야 되는데 여기 그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원들이 공산당 당적을 갖고 국민당에 입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당원이면서 공산당이 되는. 그러니까 순원은 파격 집회를 해준 거죠. 그래서 소련에서 물적 지원해주고 순원은 원래 순원이 되게 유연한 스타일이어서 쫙 받아들여주면서 세력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역사가 아이러니한 게 순원이 63세인가 58세인가 위안부 죽어요. 그러니까 가진 고생을 다해서 연도로 따지면 뭐예요? 1840년부터 지금 1924년까지니까 뭐 70년 굉장히 긴 기간이고 그 중에 절반은 순원이 엄청 헌신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제 밀고 올라가 보자 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지도력이 상실된 거예요. 뭔가 이 순원을 대신할 새로운 지도력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국보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 사실은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순원의 아들 순커라든지 왕징웨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뭐 이렇게 다 모르시는 분이니까 제가 아무나 이름 막 지어내도 막 근데 아주 여러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장제스라는 황푸 군관학교를 이끌던 나중에 기독교도가 되긴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교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교적인 사람이고 군사 지도자니까 기본적인 군인 특유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가 4.12 쿠데타가 뭐냐면 이 부대가 두 개로 나가면서 이쪽 난징에다 정부를 하나 수립하고 우한에다 정부를 하나 수립해요. 근데 난징에 정부를 수립했던 게 장제스의 부대거든요. 상하이를 점령하자마자 상하이의 공산당원들을 대거 숙청을 하고 국민당 내에 들어왔던 공산당 당원들을 다 쫓아냈던 사건이에요. 그걸 갖다 4.12 쿠데타라고 말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장제스라는 여러 순원의 후계자 중에 한 명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국공합작이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러나 밀고 올라가서 결국은 1927년 국민혁명이 뭐냐면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이 당시에 이제 군벌 정권이었던 장쩌린을 만주로 몰아내면서 중국 전체를 다시 한번 통일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장쩌린을 일본 애들이 죽이거든요. 장쩌린의 아들 장쉐랑이라는 사람이 합류를 하면서 부족하긴 하더라도 엉성하게 중국이 다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의 어떤 현대사로 나가는 또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단계. 자,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제 중국 근대사의 삼막이에요. 삼막. 장제스의 국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통일이 되어 있어요. 아주 체계적인 통일 국가는 아니에요. 그래도 뭐 얼추 통일해서 운영이 되는데 근데 이게 누가 나오냐? 마오쩌둥이 나와요.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오쩌둥이 얼마나 창의적인 인물이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천두슈, 취추바이, 왕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다 뭐냐면 레닌 모스크바 가서 모스크바 공산대학에서 배운 다음에 그냥 기계적으로 그거대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와서 도시에서 노동자들 조직한 다음에 파업하고 폭동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당 정권이 중국의 도시를 기반으로 한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키면 그게 어떻게 먹히겠어요? 먹힐 수가 없죠. 근데 그것만 답습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마오쩌둥이 무슨 생각을 하냐? 중국 인구의 95%는 농민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뭐냐? 내륙으로 들어가서 농민을 조직해야 된다. 농민을 중심으로 한 해방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시성이라고 해서 이제 루이진 지방이라고 해서 중국 내륙에서 세력을 확보를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장제스가 이제 남은 건 공산당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공산당밖에 없다. 얘네를 조지자라고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해요. 6차례 이상 공격을 하죠. 근데 여기서 아주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생긴 게 뭐냐면 일본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일본이 쳐들어와서 만주 일대를 장악을 해버려요. 근데 장제스가 무슨 선택을 하냐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당연한 생각은 뭐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장제스가 입당을 그냥 내줘요. 그리고 군대를 다 그냥 밑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현재 되게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장제스 입장에서 설명을 해준다면 장제스 입장에선 싸워서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군과 싸워서 승산이 없기 때문에 내주고 국제연맹에 제소하면서 서양 열강한테 도움을 구하는 전략을 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오의 태도가 장제스의 태도가 이중적인 게 요 땅을 주면서 계속 하는 게 뭐냐?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을 계속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대장정이라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루이진에서 도망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내린 게 예난이라는 데까지 도망을 가요. 연안이라고 말 부르는 데서 여기까지 도망을 가요. 이 2년간 지나는 일인데
6차례 공격을 해서 만약에 예난에 도착했을 때 한 번만 더 공격했으면 동아시아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왜냐면 마오쩌둥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마오는 계속 도망가면서 뭘 하고 다니냐면 봐라 지금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일치 항의를 해야지. 국민당 공산 연합을 해서 일치 항의를 해야지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실제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당연히 우리 장총통이 이상한 생각한다. 왜 일본한테 저렇게 땅을 내주면서 왜 공산당하고 저렇게 조지냐. 아주 이미지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시안 사건이라고 1936년에 여기 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아까 그 군벌 출신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장시랑이라고. 그 친구가 싸우지도 못하고 군대를 빼고 예난 옆에 시안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치 항일이 중요하다는 걸 본인이 막 느끼기 시작해요. 장제스가 고민하다가 왠지 장학량이가 약간 배신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주변에 이 사람들이 막 긁고 말려하는데도 비행기를 타고 장시랑을 설득하려 갔다가 장시랑이 시안 사건이 뭐냐면 군대를 풀어서 장제스를 구금했던 사건이에요. 구금하고 이제 항의를 하자 막 얘기를 설득하고 그러면서 공산당 지도자들이 만나고 그래서 장제스가 2주간 구금해 있는 상태에서 헐 하자 그래서 합의를 봐요. 합의를 보고 합의를 보면서 문서라도 쓰자니까 너희들은 날 못 믿냐 그냥 무조건 풀어내라. 그래서 아무런 문서 없이 이렇게 딱 풀려서 딱 돌아와요. 그리고 2차 국공합작을 한 다음에 드디어 국민당 공산당이 연합을 하고 일본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이 루거우 차오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제 막 남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판판이 깨졌어요.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이거는 조금 확인해봐야 되지만 하여튼 일본식 머신건 기관총으로 쏘면 중국 탱크가 뚫렸대요. 웃기잖아요. 두두두 왜 죽는지 모르는 그 정도였고 당시 항공대 비교해보면 뭐 일본 그 비행기 300대 뜰 때 중국 전투기 30대 뜨고 이 정도 수준 차이니까 사실 이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엄청나게 하고 더 심각한 문제 뭐냐면 42년 이후에 드디어 미국이 막 원조를 줘요. 참 아이러니한 게 미국이 원조를 딱 해주는 그 순간부터 장제스 정권이 급속도로 타락을 해요. 미국이 도와준다. 우리에게 미국이 딱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오쩌둥의 군대가 강해지고 마오쩌둥의 군대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헌신적이었거든요. 가다가 다 이렇게 뭐라더라 식량 같은 거 다 돈 주고 사서 먹고 어떻게 방법이 없으면 길바닥에 누워 자고 이러면서 농촌의 삶을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국민당으로 가서 막 물자 뜯고 탄압하고 이러니까 비교도 안 되고 싸울 때도 중국 공산당은 정말 치열하게 게릴라전 그걸 이제 뭐 유격전, 운동전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 거 막 하고 하는데 장제스 부대는 열심히 싸우지도 않고 총통이 지시해도 밑에 것들이 따르지도 않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심이 이제 일본이 쳐들어와서부터 시작된 8년간의 전쟁 속에서 민심이 이제 쫙 기울어지는 거죠. 그리고 해방이 된 다음에 1945년부터 4년간 국공내전이 벌어져요. 근데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군사력은 이때도 훨씬 장제스 부대가 높았어요. 근데 문제 뭐냐? 민심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게 되고 장제스가 이때 패배해서 타이완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장제스가 문화재를 되게 사랑했던 사나이예요. 그래가지고 난징 이제 중국 일본 군대가 난징이 수도였거든요. 난징 쳐들어올 때도 난징이 뺏길 것 같으니까 난징 시내에 있던 10만 점의 문화재를 다 내구로 옮겨요. 되게 문화재 사랑하는 사나이예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산당한테 밀려서 이렇게 내려와서 타이완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옮길 수 있는 문화재 60만 점을 다 옮겨요 타이완으로. 그래서 누누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중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으면 중국을 가지 말고 타이완을 가라는 얘기 꼭 하는 거예요. 왜냐면 타이완 중국에 가면 이제 뭐 큰 거 옮길 수 없는 거 뭐 자금성, 뭐 만리장성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건 불가능. 뭐 진시황릉 이런 거 안 되니까 그건 안 되고 작은 거. 그래서 타이완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정말 와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의 문화재들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타이완 관광 가실 때 조심 데려가 주세요. 제가 성실하게 가이드해 가서 이번 여기서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타이완이라는 나라가 사실 생기게 된 거예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타이완 얘기 잠깐 언제 얘기 드릴게요. 왜냐면 타이완의 경제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하고 완전 반대예요. 왜냐면 장제스가 대륙에서 실패를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제스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장제스가 막 무능 부패 이런 얘기 많이 했고 되게 욕 많이 먹었었는데 최근에 사실은 심지어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민음사에서 나온 장제스 평전 나온 거에서는 근대 중국의 설계자라는 부제를 줬어요. 졸업사 패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사실은 일견 그런데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장제스가 탄압자지만 중국사를 좀 거시적으로 본다라면 사실 장제스가 없었다라면 이런 발전 과정이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또 이쪽이 많이 하는데 어쨌건 밀렸고 부정부패에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열심히 타이완을 운영하는데 타이완의 경제 체제가 철저하게 민간 중심, 중소기업 중심, 농민 중심 이 시스템을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없는 더군다나 최근의 구조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옛날에 IMF 이후에 우리가 저기 타이완보다 조금 더 잘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봐라 이래서 니네 안 돼. 그러니까 타이완은 단위가 작게 만든다고 우리가 막 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렇게 성장 한계가 있다. 최근에 얘가 다시 바뀌었어요. 왜냐면 타이완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국민소득도 우리나라 제일 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는 봐라 저기 보여준다 이렇게 막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현대사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저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다. 예, 그래요. 일본사 얘기가 조금 더 짧으니까 잠깐 혹시 뭐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질문? 뭐 편한 거 아무나. 네. 수업 내용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대만 여행 가거든요. 뭐라고요? 타이완에 저 같이 가실래요? 저 가이딩은 안 된다고 하시네요. 말씀하신 그 인물에 관련된 책 하나 추천해 주시면 미 공부하고 가는 거 저희 박물관 위주로 좀 아 그거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몰라요. 아니 책에 관련된 그런 모르겠는데요? 제가 모든 걸 다 알 것 같아. 그거는 거짓말이죠.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어디 놀러 가면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서원 같은데 이렇게 한자 박스에 나보고 해석하라고. 그러고 가다가 같이 다니면 뭐 이렇게 특이한 거 하면 야 이건 뭐야? 내가 어떻게 알아? 저는 아는 것만 알지 이렇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요. 뭐 글쎄요. 그럼 그냥 여행 잡지 같은 거 잘 모르겠습니다. 꽃보다 알고 타이완 편? 뭐 이런 거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평등이랑 균등 말씀하신 네. 차이가 뭔지. 똑같아요. 평등과 균등이란 말이 다른 건 없고 다만 그 당시의 핵심 사실 이슈는 그러니까 저기 공산 진영은 당에 의한 사유재산 폐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공산당 일당 독재를 통해서 지금은 그걸 우리가 독재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독재라는 단어가 또 좋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권력을 집중해서 자본과 세력을 밀어내면서 공산당이 그러니까 전위적 부대 그러니까 뭐라 하더라 아까 혁명가들이 리더들이니까 아주 창의적인 리더들이 권력을 집중해서 가져서 일당이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사유재산을 완전히 폐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진영은 사유재산의 완전 폐지를 반대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리고 주요 산업의 국유화 정도. 그러니까 국가의 적극 개입을 인정하지만 국가가 공산주의처럼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통제하거나 혹은 국가가 뭐 이렇게 사유재산을 완전히 해치해 나간 데까지 가진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누굴 좋아했는지 아세요? 히틀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는 전쟁의 히틀러를 기억하지만 히틀러가 대공황 이후에 독일이라는 나라를 엄청 바꿔놓거든요. 김구 선생이 히틀러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홀로코스트 히틀러 말고 그 대공황 이후에 이제 그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히틀러나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요즘하고 똑같진 않지만 무슨 뭐 무상교육, 무상복지 이런 개념이 그때 이미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떤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공산주의자들 너무 이상적이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지향하는 길은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요런 입장이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었고요. 그 충칭 임시정부가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었어요. 근데 그 충칭 임시정부와 김구가 3균을 얘기하니 나머지 김원봉이나 여운형이나 김두봉 얼마나 급진적이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빨갱이는 아닌데 그 정도였을 때 그런 모습이고 유일하게 아닌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이승만이라고요. 그분은 뭐 그냥 완전히 온리 미국식 자본주의만 근데 그렇게 막 그분이 뭐 이렇게 뭐 이념이 분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반공 되게 좋아하시고요. 아주 그 워싱턴 쪽에 있는 로비스트로서 그렇게 활동했었던 그래서 사실은 충칭 임시정부가 워싱턴 회의라고 그 어떤 회의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어디 미국하고 저기 서양 열강한테 국가 승인 받으려고 엄청 해서 그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을
그 특사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거기 가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 얄타 밀약설이라고 한반도를 소련한테 넘겨주기로 미국 행정부가 했다라는 근거 없는 뻥을 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저 임시정부 저거 아니다. 그러니까 소련께서 저 임시정부 완전 저 반공단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 미국이 그런 약속한 것도 없는데 뭐냐 하면서 사실은 이승만의 로비 때문에 임시정부가 그 국제 승인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개인적으로 이승만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반공 로비스트로 엄청 유명해져요. 그 개인의 사익과 정부의 이익이 완전히 갈려지게 되는. 현재 이승만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역사의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뭐 백년징쟁 같은 동영상은 사실 좀 극단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건 뭐 워낙 유명한 일이어서 그래서 그분이 또 그런 일도 또 하시죠. 또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난징이 수도였고요. 난징이 수도였고 일본이 이제 어디냐 여기 만주일대를 점령하는데 막 화북지방 막 점령하니까 원래 전략은 뭐였냐면 장제스가 상하이의 일본 조기지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전선을 2개를 만들려고. 전선을 2개를 만들면 일본이 분산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일본이 이쪽을 다 쓸면서 군대를 여기 보내거든요. 해군을. 근데도 여기를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장제스와 다 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사항전을 하다가 이제 패배하고 밀려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패배하고 밀려난 상태에서 이제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논란이 되죠. 일본에서는 꽤 합리적인 학자들 다 5만 명 정도 죽었다 보통 얘기 많이 하고요. 이제 그 아이리스 장 때문에 이제 30만 명 죽었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건 이제 그 조너스 팔머라는 유명한 그 언론인이 주장했던 글인데 어떤 5만에서 30만 정도가 이제 학살당했다는 건 되게 분명한 사실. 그 끔찍해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책 지금 마무리 후반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관동대학사라고 난징대학사를 엮어서 하나 챕터를 만들고 있다가 자료 조사하다가 메스꺼워가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내용 자체인데 그건 진짜 뭐 이렇게 난징대학사 이렇게 진짜 너무 많이 죽였고 뭐 그냥도 죽이고 남자들 쫙 세서 목자르기 놀이하기도 하고 여자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여성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주제가 사실 이게 페미니즘 같은 영향 속에서 남녀 평등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 있는데 저는 주제가 페미니즘 계속 할 거면 다분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전쟁과 여성이라는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거든요. 왜냐면 전쟁기 때 남성 속에 있는 야수성이 극단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장 취약한 계층이 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여성이 얼만큼 가혹하게 인생이 끝장날 수가 있는가가 난징대학살이 다 나와요. 왜냐면 여자를 돼지처럼 취급하거든요. 강간해버리고 죽여버려요. 강간해버리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이리스 장이 쓴 난징대학살 책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너무 힘들어요. 혹시 뭐 또 있나요? 네. 가벼운 질문인데. 네. 뭐 타이완 관광 몰라요? 나도 관광 모르지 마요. 그러면서 그냥 그 시대 때 약간 그 영화 생각나는 황비용 생각나는데. 황비용. 네. 약간 그 시대 때인데 너무 천박한 영화 아니에요? 옛날 그걸 맞지 않게. 재밌었는데. 네. 재밌었어요. 어떤 시대 정확히 어떤 시대쯤 배경인지 그 사람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황비용은 몰라요. 근데 황비용은 그때잖아. 뭐 청말기 뭐. 네, 저도 영화에서 그러니까 막 중국인도 나오고 일본인도 나오고. 그게 어디냐면 그러니까 무인 뭐 과건가 뭐 그다음 누구 있는데 누구 스승 뭐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상하이 조계지에서 벌어진 일. 그러니까 아편 전쟁 이후의 모습들. 그러니까 황비용 위에 그 이연몰이 나왔던 정무문이 보면 다 상대가 꼭 그 서양에 원투하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아편 전쟁 이후에 상하이를 개항한 다음에 조계지가 막 만들어지면서 왜 서양 애들이 들어와서 그 앞에서 무인들이 그렇게 몇 명 이기면서 어떤 막 의기를 올리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 우리나라도 1920년대 때 가면 우리나라 자전거 선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IMF 때 박찬호 박세리 신화가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제시대 때도 손기정 선생 말고 몇몇 스포츠 스타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걸로 한을 달렸다.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네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질문. 극히 당황스러웠어요. 됐나요? 혹시 뭐 그럼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가 5분 10분 쉬었다가 바로 다시 시작할게요.